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르기만 할 뿐인 후발주자입니다. 그런 나라에 미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어요.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협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 가게 된 미국의 유력 관계자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이며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경악을 금치 못할 조건의 협정을 공개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담 베커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주로 동유럽의 궤도 활동을 추적하고 중국에 과장되거나 불법적인 발사 데이터를 함께 조사하는 미국 국가우주정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이 제 레이더에 포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위성 관련 기술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저 스마트폰 하나 잘 만들 뿐인 한국이 감히 위성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의 닥친 위기를 해결해줄 후보 국가가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에 도움을 주다니 그런 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전 미국은 최근 기억상 가장 심각한 우주 인프라 실패를 겪었습니다. 무언가 폭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빴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동부 표준시로 정확히 오전 4시 17분에 최우선 대기 모니터링 위성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궤도 함대의 파급 효과가 발생했어요. 오전 7시까지 기상 추적, 해상통신 및 정찰 위성의 23% 이상이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FAA는 6개 주요 구역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착륙시켜야 했어요. NOAA의 심해 센서 중계기도 크리스마스 조명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간섭도 아니었죠. 그저 결함이었습니다. 타이밍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캘리포니아는 5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기후를 기록했고 세계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대참사에 손도 쓸 수 없었어요. 참사를 막기 위해 설계된 궤도화재 매핑은 사망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여겨졌던 드론 공수 조정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대피 임무는 문자로 수동으로 리디렉션 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법한 형편없는 대응 과정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 미국이 진정한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기술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12차례의 내부 검토 회의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유일하게 그럴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율 페이로버 기능이 있는 탈중앙화 AI 위성 메시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즉, 우리 미국의 위성 결함을 도와줄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있냐는 말입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민간 계약자 중 한 명인 한국계 미국인 박사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한국이죠. 한국은 현재 이상하리만큼 과소평가받고 있는데 실제의 한국의 위성 기술력은 부분적으로는 미국도 이미 추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한국의 의도인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이 자신들의 세계적인 위성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소평가받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은 지금의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말인가요? 그 케이팝의 나라요? 제발요. 시간여행을 하는 왕자가 프라이드 치킨 가게를 여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니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의 위성 기술을 욕보이는 건가요? 하지만 한국계 박사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회의실 내부의 웃음소리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는 12개의 저궤도 위성이 있으며 모두 적응형 AI 라우팅 및 자가치유 프로토콜을 탑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려한 스페이스X 로켓도 없습니다. 미국이 매일같이 하는 위성 기술 자랑도 없었죠. 한국은 그냥 조용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제 임무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로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래도 한국계 박사가 거짓말과 허세를 부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한국행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될 뿐이겠죠.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아봤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가 레스토랑에 전화를 하자 AI 음성 안내원이 영어를 사용하며 저를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AI 시스템은 제게 문자로 QR코드를 하나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레스토랑 측은 도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디지털 대기열 스무딩을 보내준 거였고 덕분에 저는 레스토랑에 도착하기에 최적의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을 찾아가면서도 까무러칠 장면은 계속되었죠. 저는 한국의 지도 앱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특정 경로로 이동하자 지도 앱은 휴대폰 팝업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더군요. 당신이 향하는 경로의 교차로 근처에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현재 그 경로는 긴급 공사 중이거든요. 우회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도보 교통량이 48% 더 적으며 당신은 120초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 정도의 실시간 기술을 구현해 놓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건 미국도 개발해내지 못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도앱의 조언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도앱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정말로 교차로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길을 돌아서 가느라 한참이나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레스토랑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군침이 도는 간단한 한정식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에 함께 적혀있던 QR코드에는 도착한 쟁반에 있는 모든 재료의 칼로리 수치, 나트륨 수치, 원산지 데이터가 표시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쌀은 지역 협동조합 농장에서, 김은 이번 주에 수확되었더군요. 두부는 오늘 아침에 갓 배달 온 신선한 식품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어디서든 안심하고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위성기술을 넘어선 상태고 현재 미국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맞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이 그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면 왜 지금까지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존재감을 외칠 필요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일상생활에 구현되어 있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보니 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를 마친 뒤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내 기괴한 카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직원이 보이지 않는 무인 카페였거든요. 미국이었다면 그대로 노숙인들의 아지트가 되거나 커피 머신 등의 모든 고가의 제품들이 도난당했을 테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미국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지 무인 카페 내부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문이 열렸습니다. 벽걸이 태블릿에 좋은 아침입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오더군요. 키오스크에는 주문 외에 별도의 추천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추천 버튼을 누르니 키오스크는 현재의 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천을 제공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정도로 편리한 국가가 다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극한으로 기술력을 개발한 국가의 최첨단의 절정의 모습인가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홀린 듯 커피를 주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무인 카페조차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카운터 뒤에서 대충 양조되지 않았어요. 이 커피는 온도 조절 카트리지에서 구운 원두를 꺼내 주문할 때마다 신선하게 갈아서 음료를 양조하는 컴팩트한 기계 안에서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열 반응성 열 슬리브가 있는 생분해성 컵을 통해 제공되었죠. 모든 것은 무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기술력 하나로 극한으로 편리한 미래사회를 구축한 믿을 수 없는 국가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일반적인 평범한 한국인들도 이렇게나 편리한 삶을 사는 건가 싶어 계획에도 없던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어쩌면 한국은 그저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기형적인 국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볼 수 있다면 한국은 분명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가 맞겠죠. 그런데 저는 주거지역으로 걷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주민센터였어요.
한국인들은 공문서를 발급할 때 주민센터를 이용하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24시간 무인 민원 부스인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고, 이건 그저 평범한 ATM처럼 보였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콜센터보다도 더 지능적이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면 실시간 문서 발급, 해외 사용 QR 인증,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선택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했거든요. 물론 외국인인 저도 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키오스크는 제 여권을 스캔하고 한국의 출입국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한 후 10초 만에 맞춤형 외국인 등록 요약본을 인쇄했거든요. 불친절하고 멍청한 미국의 인간 직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책무를 도저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 그 업무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진작에 그런 바보들을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힘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마음을 추스를 틈조차 주지 않더군요. 한국은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게 또다시 강펀치를 날리며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더군요. 놀이터 바닥재는 아이들의 발소리에서 운동 에너지를 얻어 인근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벤치에는 동일한 회로로 구동되는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벤치에서 충전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에서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루프형 유틸리티를 위해 설계되었고 기술력 하나로 완벽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국은 미국보다 부분적으로는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미국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절대적인 기술력은 미국이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한국은 특화된 특정 분야의 기술력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미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국의 위성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소박해 보였습니다. 건축적 유연함도 과시적인 굳기도 없더군요. 그저 연구 단지 가장자리에 있는 소박한 4층 구조물로 잘 보존된 느낌의 벚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 입구에서 한국의 궤도 자율화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지석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정말로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남성이었죠. 저는 김 박사의 안내를 따라 위성센터 사령부층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콘솔과 부피가 큰 작업대가 줄지어 서 있는 나사나 미 국방부의 위성 작전실과 달리 이 공간은 깨끗하고 완전히 최첨단 모듈식이었어요. 저는 위성 유형, 궤도 위험 수준, 교통 밀도에 따라 조정되는 반응형 인터페이스에 앉았는데 모든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 모니터를 통해 위성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예측 궤적, 위험 벡터, 협력 최적화 경로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위성을 관리하는 작업자 인력들은 턱없이 숫자가 적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한국에서의 작업자들의 숫자보다 3배의 인원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들 단체 휴가라도 간 거냐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김 박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글쎄요, 한국에서는 굳이 작업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국은 스스로 작동하는 궤도 유기체를 개발한 상태기에 최소 인력만으로도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채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미국의 메인 컨트롤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알람이 울리고 깜빡이는 불빛이 있는 거대한 빨간 버튼이 존재하는 장면은 한국에서만큼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이 고향의 나사나 스페이스X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성이 움직여야 할 때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행위 등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제어합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마치 코치가 필요 없는 로봇팀처럼 위성이 서로 실시간 명령을 주고받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죠. 당황해 있던 제게 한국인 엔지니어가 실시간으로 포착된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중 하나가 대기 상층부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우주먼지일 수도 있고 오래된 로켓에서 남은 잔해일 수도 있을 테죠.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똑같은 상황에 회의를 소집하고 경고를 보내고 몇 시간 동안 분석하곤 했죠. 여기요? 한국 위성은 주변의 다른 위성들에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제 구역을 커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위성들은 물론이죠라고 대답하며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4초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당황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인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마치 이들의 완벽한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처럼 극한의 효율성으로 위성을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당황감을 감춘 뒤 쏘아붙였죠. 미국이 바보라서 인간 한 명 한 명이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위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떠다니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김지석 박사는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또 다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위성이 갑자기 한국의 위성 경로에 들어왔습니다. 재앙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위성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즉시 위성을 발견했고 위험도를 계산함과 동시에 위치를 조정하여 충돌을 피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모기를 봤어요. 마치 새떼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에 미묘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작업자들은 그저 위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지석 박사가 저를 향해 눈을 돌리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위성 기술을 그저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아무도 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설계한 것이죠. 그는 한국의 위성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해 구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간섭, 중국의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심지어 지진 등의 자연재해까지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강하고 빠르며 스스로 고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성은 단순히 떠다니는 무전기가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생각하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실생활에서 그러한 첨단적인 기술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었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몇 초 만에 응급구조대원에게 즉시 경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 위성이 고장나면 다른 위성이 즉시 그 역할을 맡았죠. 정전은 없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전혀 없죠. 즉, 한국에서는 하늘이 땅을 돕고 있기 때문에 소포가 더 빨리 배송되고 비행기 노선이 더 안전하게 조정되며 도시 신호등도 더 똑똑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완벽한 위성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국가는 한국 외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위성을 통해 실생활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 자체도 한국과 미국 외에는 없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지석 박사는 제가 생각을 정리할 틈조차 주지 않더군요. 우주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즉시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건 바로 스마트 농업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토양 수분부터 해충 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번의 테스트에서 전라도의 한 농장에서 불규칙한 온도 패턴을 감지했다고 했어요. 위성은 현지 수도 당국과 통신하여 관계 주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했고 결국 20%의 농작물 실패를 방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조치로 하나의 계절에 약 27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익을 전국적으로 합산한다면 한국은 궤도에서 농업혁명을 이뤄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물류였죠. 한국에서는 위성 시스템이 날씨, 교통, 기압을 분단위로 예측하기 때문에 국내 배송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트럭과 시범 운영 중인 배송 드론의 경로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한 물류 업체에서는 위성 메시와 통합한 후 연료비가 17.4% 하락하고 배송 정확도가 22%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택배 물건 하나 받는데 한 달 이상은 걸리는 미국과는 달리 당일 배송까지 가능한 무지막지한 국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혁명을 일으켜 극한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진정으로 확장 가능한 돈인 것 같았어요. 이들은 미친 듯한 기술력으로 인류가 감히 해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중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위성 고장으로 인해 이번 산불 사고에 대한 대응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었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르더군요. 지난 몬순 시즌 동안 한국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셀타워가 다운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위성 시스템 덕분에 응급구조 대원들은 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 34초 만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는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했고 드론을 투입해 고립된 시민들을 찾아냈으며 결국 첫 1시간 만에 89명을 구조했다고 했죠. 저는 한국은 잘해봤자 미국의 특정 부분에 한해서만 기술력이 앞서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더욱 강력한 위성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더욱 강력한 국가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김지석 박사는 다시금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미국 위성 추적 대시보드에 인쇄된 스크린샷을 꺼냈습니다. 코드 레이어, 깜빡이는 경고, 조작자가 수동으로 조정을 입력하는 여러 개의 창 등 매우 지저분했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각 부품은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 의해 제어됩니다. 그리고 각 공급업체는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즉, 미국의 시스템화에서는 모든 결정은 각기 다른 공급업체를 통해 전달되기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국 시스템의 스크린샷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AI로 조정되고 인간이 깜빡일 수 있는 것보다 5초 더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깨끗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양국의 차이는 위성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미국은 우주를 무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 비효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철학의 차이가 지금의 기술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주를 인프라처럼 취급합니다. 인간의 목숨을 구원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죠. 그 말은 잠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2000년대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계약업체가 만든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충돌합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관이 통일되지 않은 데이터 형식을 놓고 싸우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위성 기술은 군사 목적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체계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여기 한국에서요? 논이 위성에 의해 구조되고 있었습니다. 강이 절정에 이르러 범람하기 전에 홍수가 지도에 표시되죠. 당연히 한국은 이러한 즉각적인 정보를 통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은 이런 압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묻게 됩니다. 한국은 왜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까?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우리는 앞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한국인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AI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AI를 우주에 배치하여 지루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화려한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파견을 이어나가던 저는 이내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안 그래도 말썽이던 미국 내의 위성이 더욱 심각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보고였어요. 단일 스타링크 위성인 1883호기가 온보드 결정 프로토콜에서 메모리 누출로 인해 위치 데이터를 잘못 읽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대처만 잘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경미한 결함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설계한 위성은 문제를 플래그로 지정하고 안전모드로 진입하는 정석적인 방법 대신 불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동 수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확산되었어요. 경로 조정으로 인해 동일한 궤도 경로를 공유하던 5개의 인근 위성에 혼란이 발생했거든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확산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위성들은 경로를 이탈하면서 더욱 문제를 키웠습니다.
1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사소한 데이터 버그로 시작했던 것이 3,000개 이상의 다운스트림 릴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궤도 논리 오류로 바뀌었어요. 결국 문제 발생 5분 만에 미국은 기상, 물류 추적, 민간 광대역, 군사 정찰의 일부를 포함하여 서해안 전역의 저궤도 관측 능력의 40% 이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국이었다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나설 필요조차 없이 AI 시스템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었겠죠. 그야말로 선두주자라며 자만하던 미국은 혁신을 멈춤으로써 생긴 비효율적이고 구식적인 시스템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피해는 즉각적이었어요. 모든 드론 배송이 중단된 것은 물론 GPS 신호가 지연되어 모든 경로가 변경되기까지 했기에 페덱스와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배송업체의 배송 시스템은 그대로 중단되었거든요. 저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온 상태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국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던 와중 이내 새로운 보고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보내왔거든요.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갑자기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제도 아니었음에도 미국의 문제를 알아차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미국과 같은 층을 공전하는 한국의 위성이 미국의 기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시스템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안타깝지만 아무튼 내일은 아니니까라고 말하며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AI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오류를 표시했으며 미국의 여러 주요 위성이 곧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긴급적인 도움을 청했을 때 한국인들은 조금의 시간 낭비조차 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을 도와줘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던 상태였고 자신들의 위성 세계를 재배치하여 그 틈을 메웠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천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네트워크는 실시간 영상, 기상 모델링, 인공지능 예측, 지상 센서 데이터를 혼합하여 미국의 위성이 보내야 할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미국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형식으로 감싸 보안 회선을 통해 미국으로 스트리밍했습니다. 결국 위성 결함으로 지속적이고 괴멸적인 피해를 보던 미국은 한국의 개입 20분 만에 미국 서부해안 전역의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중단되었던 화물 노선이 재개되었고 수천 대의 배송 트럭의 GPS 신호가 돌아왔죠. 위성 기술의 선두주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발주자였던 한국의 도움 덕분에 구사일생한 것입니다. 역시나 한국은 문제 해결을 대가로 무리한 물질적 요구나 자랑조차 하지 않더군요.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고 기사로 대서특필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조용하게 자신들의 강력한 기술을 증명할 뿐이었고 미국의 문명을 선사하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확실해졌죠.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 패권국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긴급 보고를 위한 공식 브리핑룸은 그날따라 유난히 붐비더군요. 일전에 있었던 한국의 충격적인 기술력 덕분인지 CIA, 나사, 국방부, 심지어 상무부까지 제 보고를 듣기 위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몇몇은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가감없이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손에 들고 앞쪽으로 걸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23분 만에 완벽히 복원된 비행 경로를 좀 보세요. 물류는 또 어떻고요? 이 물류반등 곡선을 좀 보세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200조 원 규모의 절감 효과를 거두리라는 통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래도 미국이 마냥 최고라는 구시대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겁니까? 그러자 브리핑룸 내부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국방부 관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건가요? 라고 묻더군요. 심지어 미국 위성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우주국장은 더욱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결국에는 실패를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번 한 번만 운이 따라줘서 미국을 도와준 것일 수도 있잖아. 결국 저는 이러한 책임감 없는 뻔뻔한 모습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변수가 생겨도 고장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당신이 고장났어요. 당신은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준 한국을 무시하며 비난의 시선을 분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국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쓰러지듯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분석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심우주 발사 플랫폼조차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정말 믿겠다고요? 저는 끝까지 한국을 의심하는 미국의 한심한 행보에 학을 뗐지만 가까스로 감정을 절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폭풍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과연 우리가 심우주 발사 플랫폼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장담컨대 한국은 분명 지금은 심우주 발사 플랫폼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들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3년 이내에 우리를 완전히 추월하며 완벽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말 것입니다. 더 많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조차 더 이상 한국의 위상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상황에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AI 기반 교통 드론이 태풍 주변의 실시간 물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태풍이 온다면 주변 반경 모두가 일제히 물류를 중단하지만 한국은 이미 태풍조차 전부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이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극한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위성 기술을 전적으로 인정했고 한국과의 대규모 기술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책임자로서 이번 협정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금 서울로 출발했죠. 저는 이번만큼은 비관적인 분석가나 마지못해 한국에 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멍청한 편견으로부터 비로소 눈을 뜬 사람으로서 서울에 도착했죠. 한편 미국이 한국의 위성 기술력을 인정하고 자문까지 구하는 상황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첨단 기술 패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논리가 부서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거의 입에 개거품을 물며 대응하더군요. 이들은 사실 자신들은 한국이 개발한 위성 예측 AI 기술을 한국보다 훨씬 먼저 개발한 상태였다며 실제로 기술 시험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수백만 명이 생중계로 시청하는 중국의 실시간 궤도 시연에 중국의 위성은 유럽 위성의 경로를 잘못 예측했습니다. 결국 중국 위성은 시작부터 잘못된 좌표를 예측했고 조악한 기술력으로 유럽 위성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결국 일본 통신위성을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유럽연합 측은 중국의 열악한 기술력에 대대적으로 규탄하며 중국의 위성 기술력은 아직 30년은 이르니 괜히 하늘로 기어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으라는 모멸적인 독설까지 일삼았죠. 일본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위성 손상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며 대응해 나갔거든요. 결국 중국은 괜히 자존심을 부리다가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보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번 중국의 시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같은 궤도를 조용히 주시하던 한국의 AI 시스템은 이미 중국 위성의 돌발 행동에 대한 3가지 경로를 모두 시뮬레이션하고 사고 발생 37초 전에 잠재적 충돌을 파악한 후 안전한 경로로 대피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은 이러한 한국이 구현한 기술력이 없었기에 마치 자폭 로켓처럼 들이박는 중국의 위성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진작에 그런 위험을 피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기자회견도 없었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자축할 뿐이었죠.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중국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어떻게든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죠. 중국 언론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태양 플레어를 비난했죠. 이 변명도 먹히지 않자 외국 해킹 시도를 들먹이며 중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한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위성을 해킹하여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켰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일삼더군요. 하지만 결국 중국의 어이없는 거짓말은 전 세계에 들통나고 말았죠. 중국의 위성을 분해해본 결과 중국 위성의 인공지능은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한국어 매뉴얼을 사용해 훈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고도 중국은 한국어 매뉴얼을 잘못 번역했기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야말로 중국은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조차 못해서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역시나 기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복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추측만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이 황당한 변명을 할수록 더더욱 세계적인 신뢰와 기술적 명성을 얻었고 결국에는 승자는 항상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분명 다른 나라를 따르고 모방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한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만큼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